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늘 2차 출석을 하면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피해자 연출이라고 비판했지만 야당은 특검이 답이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도 3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리아를 돕기 위한 단체 헬프 시리아 사무국장으로부터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두 번째로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3일 만에 다시 소환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에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본선에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4명이 진출했습니다.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서는 친윤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고 친 이준석계 후보들은 모두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 1심에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야당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피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최대 20만 명이 여전히 잔해 속에 갇혀 있는 걸로 보여서 희생자 수는 갈수록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틀 전 인천에서 편의점 주인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경기도 부천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함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내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새학기부터는 급식실 칸막이를 제거하고 등교할 때 실시했던 발열 검사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엔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연루 혐의로 두 번째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첫 조사에 이어서 13일 만인데요. 이 대표는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정적 죽이기의 칼춤만 추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출석한 지 이제 2시간이 넘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11시 22분쯤 이곳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가 막혀서 애초 예고했던 11시보다 20분 넘게 더 늦었습니다. 성사 앞에선 차창 밖으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취재진 앞에서 10분가량 입장을 밝힌 뒤 6층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이미 11시 반이 넘은 시각이었는데 일단 검찰은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조사에는 1차 때 이 대표를 신문했던 반부패 수사부 소속 부부장 검사 2명이 그대로 참여합니다. 그때처럼 위례신도시 특혜 제공 혐의부터 먼저 조사하고 이후에 대장동 혐의를 조사합니다. 네, 이 대표 검찰에 출석하면서 밝힌 입장도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대표는 오늘 출석에 앞서 1,800자가 넘는 입장문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부터 언급하면서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동원해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생에는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에 칼춤을 추는 동안에 곳곳에서 국민들의 곡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 사기범부터 잡으십시오.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구하는데 힘을 쏟으십시오. 이 대표는 또 성남FC 사건까지 포함하면 벌써 3번째 조사라며
공개 소환은 회술래 같은 수치지만 검찰은 뚜렷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50억 뇌물 혐의의 무죄를 받은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을 겨냥해선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며 많이 억울하고 괴롭지만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준비한 질문지가 200쪽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이 대표는 오늘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요? 네, 왜 답을 하지 않는지도 이 대표가 직접 이유를 밝혔는데 들어보시죠.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검찰이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진술서에 진술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하지만 일단 검찰은 이미 대장동 개발 당시 민관 유착에 의한 비리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첫 조사 때보다 준비한 질문이 더 많아서 사건의 핵심인 특혜와 배임뿐만 아니라 측근들의 뇌물과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 천화동인 지분 약속 혐의까지 광범위한 신문이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오늘 조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면 대장동 관련 추가 소환은 없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서 후속 대응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첫 조사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지각 출석을 했다며 일단 준비한 질문은 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심야 조사 역시 이 대표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세 번째 검찰 출석을 두고서 여야는 거듭해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떳떳하게 조사받겠다더니 진실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검찰이 억지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관련한 여야 반응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 구체적인 진술보다는 서면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는 이 대표 방침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티끌만한 미안함이나 부끄러움도 없이 탄압받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더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떳떳하게 수사에 임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실 앞에 입 다물고 증거 앞에 서면 진술서 내미는 비겁한 행동 그만하십시오. 당당하게 조사받겠다던 호언장담이 허언장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열린 당 지도부 회의에선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국회가 가결해 헌재로 넘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는 국가적 참사 앞에서도 최소한 책임마저 부정하는 정권에 보내는 국민의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는 내버려두고 이 대표 수사에는 올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0억 클럽과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등 대장동 사건 일체를 독립적 특검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지만 증거도 제시 못합니다. 당초 없던 일을 공권력을 악용하여 어떤 식으로건 재해로 만들어 보려는 검찰의 억지스러운 행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전에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 내용을 분석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추진할지를 검토한다는 계획인데요. 특검을 추진하기로 한다면 문재인 정부 때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한 죄 없는 사건이라 맞서는 국민의힘과 마찰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이자 그룹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모 씨가 내일 아침 귀국합니다. 태국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내일 아침 8시 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관들을 파견해 현지 당국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은 뒤 김 씨가 국적기에 타는 순간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7일 태국 현지에서 열린 송환 거부 재판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강제 추방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본선 진출자 4명이 결정됐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로 대진표가 꾸려졌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의 경우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예비 경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책임당원 6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보들이 추려졌는데요. 당대표 후보로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그리고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청년 최고위원 본경선 진출자로는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예찬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다만 본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득표율이나 순위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고 후보 이름 역시 가나다 순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번 예비 경선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친윤계 후보로 나섰던 박성중, 이만희, 이용 의원 등이 대거 탈락한 건데요.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본선 진출에 오르지 못한 반면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후보는 모두 예비 경선 문턱을 넘겼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결과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당이 퇴행하지 말라는 당원들의 절박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유쾌한 돌풍을 일으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도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한 대표가 되겠다며 본경선을 앞둔 각오를 전했고요. 김기현 의원은 결과 발표 이후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앞서 SNS를 통해 과도한 정치 구호와 퍼포먼스를 멀리하는 차분한 행사로 전당대회를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이제 대진표가 꾸려진 건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는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당권 주자들은 부산, 광주, 대전, 강원, 대구, 서울을 돌며 권역별 후보 합동 연설에 참여합니다. 그 사이 당대표 후보들은 4차례 방송 토론회도 잡혔는데요.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결선 투표제로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한다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또 한 번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당대회 다음 날인 9일 1, 2위 양자 토론회를 열고 10일에서 11일 온라인과 ARS 방식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 뒤 12일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32%로 일주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59%로 3%포인트 오른 걸로 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평가는 올해 30%대 중반을 유지했지만 2주 연속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50%대 중반이던 부정평가 역시 상승 곡선이 뚜렷합니다. 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외교가 첫손에 꼽혔고 공정, 정의 원칙과 노조 대응 순이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쟁, 민생, 물가가 첫 번째였고 외교와 독단적, 일방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37%,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한 31%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 오늘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주가 조작을 주도해서 큰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 의혹이 불거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판결 내용 알아봅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오늘 구체적인 판결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주가 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 대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외면한 채 시세 조종을 지시하고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며 주모자이자 의뢰자로서 큰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공소시효였는데요. 이번 사건은 3년여간 이뤄졌는데 크게 2010년 9월을 전후로 주가 조작 시점이 1차, 2차로 나뉩니다. 재판부는 2009년 말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여간 이뤄진 이 사건에서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의 1차 시기 범행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 일어난 주가 조작은 따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면소로 판결했는데요. 앞서 선수 이 씨는 김건희 여사의 통장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자신이 1차 주가 조작에만 가담했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와는 관련 없이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가 조작을 시세 조종의 동기와 목적은 있었지만 실제 차익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 조종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큰 관심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였는데요. 그러나 오늘 선고 공판에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주가 조작 관련자들에게 돈을 댄 이른바 전주 가운데 한 명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다만 이번 재판엔 다른 전주 2명이 기소됐는데 법원은 이들이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에만 계좌를 맡겼고 그마저도 손해를 보고 나와 그 이후론 거래를 끊어왔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런데 2차 작전 시기에도 김 여사 계좌에 거래 수량이 적힌 이른바 김건희 파일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김 여사 가담에 대한 의혹은 계속 불거졌는데요. 야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의 속도를 내왔는데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논의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발생 닷새째, 지금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튀르키예 최대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죠. 하타이주 안타키아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타이주 안타키아, 우리나라 긴급 구호대가 급파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구호대 활동, 구조대 활동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안타키아 도심에 있는 수색 현장입니다. 원래는 고층 아파트가 있던 건물인데요. 현재는 주변으로 잔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층이 모두 무너져 내린 모습인데 겹겹이 쌓인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현재 이곳 시간은 오전 8시를 조금 넘었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생존자 5명을 구조한 우리나라 긴급 구호대도 인근에서 수색 작업을 곧 벌일 예정입니다. 어제 우리 구호대가 구조한 5명은 70대 중반 남성, 40살 남성, 2살 여자아이, 35살 여성, 10살 여자아이 등이었는데요. 이들 가운데 40살 남성과 2살 여자아이는 부녀 관계였고 이 생존자 대부분은 기적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가 생존자 구조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안타키아 시에 대한 구조 행렬 튀르키예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안타키아는 튀르키예 최남단 도시입니다. 전국에서 구호물자와 자원봉사자가 도착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때 안타키아 진입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어제부터 안타키아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내비게이션상 2시간 반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이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가 빚어졌고 오늘 새벽에서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키아 인근 도시 피해 역시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요. 무너지거나 금이 간 건물들이 쉽게 눈에 띄고 화재 등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타키아 북쪽 50km에 있는 도시 이스칸데룬 항구에선 꺼졌던 불이 재발화하면서 시꺼먼 연기가 도심 하늘을 뒤덮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지진 피해로 여러 도시가 말 그대로 지금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망자 숫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망자 수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두 국가 사망자 숫자를 합치면 2만 2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 18,000여 명을 넘어선 숫자인데요. 튀르키예에서만 17,0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시리아에선 당국과 반군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이 3,1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오늘로 강진이 발생한 지 벌써 닷새째죠. 이 인명구조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72시간이 넘어서 이 사망자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재해 발생 이후 72시간이 지나면 생존율이 22%로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 견해인데요. 이 현지 전문가들은 최대 20만 명 시민이 아직 무너진 건물 아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역사상 최악으로 꼽히는 7.8 규모의 강진이 일어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소식 듣고 왔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모두가 잠들어 있던 새벽에 지진이 발생했고 기반 시설과 건물이 붕괴하면서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종교계 또 각계각층에서 피해 이재민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모이고 있습니다. 연예계와 스포츠계에서도 기부 행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지민과 장근석, 이혜리와 유인나, 이용진 등 연예계 스타들이 성금을 전달했고요. 김연경 선수는 튀르키예에서 챔피언스리그 최우수 선수와 득점왕을 동시에 석권하며 10년 가까이 뛴 인연이 있지요. 지진이 일어난 6일부터 매일 SNS에 튀르키예를 돕자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카카오는 디지털 모금 플랫폼인 가치를 통해 기부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응원 댓글을 달면 댓글 하나에 1,000원을 기부해주는 형식인데 참여 인원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모금 활동은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각 단체마다 응원 하트를 누르거나 공유를 해도 각 100원씩 기부가 됩니다. 또 네이버 검색창에 해피빈을 검색해서 기존에 적립했던 내역을 기부해서 후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 전 소개해드린 카카오 가치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서 긴급 모금을 진행하는 사회복지재단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진 피해 현장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긴급 구호품 지원도 절실합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은 SNS를 통해서 현재 필요한 구호 물품과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가 춥다 보니까 겨울옷 그리고 이불 등을 보내거나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통조림 캔 등을 후원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요. 대사관 안내에 따라서 후원 물품을 보내면 터키 항공을 통해 피해 지역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관심과 온기가 필요합니다. 네, 이 시각 지진에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 전 세계가 지금 구호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데요. 희생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오늘은 시리아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실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헬프 시리아란 단체를 만들어서 각국의 시리아 난민 캠프를 지원하고 있는 압둘 와합 씨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시리아에서도 지금 희생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현지에서는 어떤 소식들 들려오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활동가들 통해서는 계속 받았던 소식들은 지금까지는 사망자는 3,500명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3,500명이요? 예, 오늘 한국 시간은 6시까지 업데이트인데요. 그 하얀 헬멧이라는 단체 라이더 살레 대표님이랑 실시간으로는 이렇게 소통하면서 현장 상황도 파악하고 다른 단체 대원님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는 실시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장면은 어디입니까? 시리아 어디예요, 혹시? 시리아 이 지역은 진데르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시리아 북부 지역입니다. 터키 안타키아랑 거리는 30분밖에 안 된 거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그 하얀 헬멧에서 보내준 영상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얀 헬멧은 실시간으로는 계속 언론에서는 이런 형제한 모습들도 계속 올리는데요. 네. 저한테 특별히도 보내두고 저는 계속 한국 단체들한테도 고용하면서 이렇게 시리아 상황도 알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 지인분들 중에서 시리아에 계신 분들 소식 직접 들으신 게 있습니까? 예, 시리아에서 계신 우리 친척하고는 지인들 중에서는 몇 명 돌아가셨고 그리고는 10명 이상도 다쳤습니다. 예. 지금 하얀 헬멧 대표 라이드 알살레 씨가 현지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하얀 헬멧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하얀 헬멧은 시리아에서는 설립한 쿠후 단체, 쿠주 단체입니다. 예, 대원들 나무도 시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폭격 떨어졌을 때는 제일 먼저 형제는 출동하고 뭐 사람들은 구조하는 단체입니다. 네. 그럼 하얀 헬멧이 이제 최근 활동하는 지역이 그 지진 피해 큰 알레포 지역인 건가요? 맞습니다. 하얀 헬멧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는 시리아 북부와 북서 지역입니다. 알레포 북쪽이고 이들립 북서 지역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지에서는 매몰된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소식이 들립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라이더 살리님하고 다른 단체 대원들이랑 이야기하면서는 그분들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건물에 갇혀 있는 사람들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은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입니다. 맨손으로는 활동하고 있지만 사람들 꺼내고 있지만 아직 시간상으로는 그 사람들은 구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구해야죠.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목소리가 들리는데 직접적으로는 꺼내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부족하고. 아픕니다. 예, 장비가 부족하고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황 보니까 아까 뭐 중장비들이 좀 있기도 했는데 직접 이 돌덩이들을 들어서 구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형제안이 다양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마다는 건물 방식도 다르고 도시 건축 방식도 다른데요. 그래서 장비들은 여러 지역에 봉산되고 있는데요. 전문 장비 없을 때는 일반 이렇게 트럭이나 같은 걸로 이용하면서 하고 그리고는 장비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는 집에서는 쓰고 있는 드릴이나 같은 것을 다 꺼내서 이렇게 구조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구조할 때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꺼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전 세계 각지에서 구호 물자도 보내고 또 구조대도 지금 파견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리아에 국제 구호단체나 그 구조대가 들어가기 어렵다면서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가려면 갈 길이 많습니다. 지금 내전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시리아는 특히 북쪽에서는 계속 내정 쪽이라서 구호단체들은 형제단체한테 위탁해서 구호물자 계속 보내왔습니다. 위탁해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어떤 단체들은, 국제단체들은 시리아 안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부터, 지진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는 거기 폭설이 많이 내려서 눈 많이 내려서 그래서는 구호 활동이 엄청나게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진 일어나기 전에는 이미 2주 동안 시민들은 시리아 국민들은 아예 아무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지진이 일어난 후에는 이렇게는 길이도 막혔고 그리고 아예 물자도 없고 장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리아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국제단체들은 도와주고 싶어도 그리고 시리아 안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틀 전부터는 이렇게 도로를 다시는 공척했고 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길이 있지만 보낼 물자 없습니다. 보낼 물자가 없다고요? 지금 안타깝지만 국제단체들은 대부분 다 터키 쪽만 집중하고 있어서 시리아까지는 신경 쓸 여유 없나 봐요. 그래서 하얀 헬멧하고 다른 단체들은 계속 온라인으로 거무금하면서는 그 국제사회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길을 열었지만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 보내주세요. 구호물자 보내주세요. 외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대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을 때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시리아 대사관이 한국에 있나 찾아봤더니 일단 한국에는 없고 없습니다.
대사관에서 내고 있는 목소리도 뚜렷하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한국이랑 시리아랑 외교 관계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뭐 아예는 시리아 대표할 정치적인 공식적인 대표가 없습니다. 네. 근데 터키 대사관에는 이미 있기 때문에 터키 대사관에는 크게 이렇게 모금 활동 펼치고 있고 예. 많은 한국 국민들이 따뜻한 마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따뜻한 마음은 아직까지 터키까지만 전달되고 있는데 시리아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아사드 정권이 독재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국제사회에 여러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 관계를 수립한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국제구호 단체들이 직접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 구조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시리아 정보군 통해서 시리아 정보군이 통제하는 지역 통해서는 진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네. 이미 시리아 정보군은 북지역을 아예 봉쇄시키고 예. 매일매일 폭격합니다. 지금도 폭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폭격하고 있습니다. 지진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어제와 엊그제는 시리아 정보군은 마라라는 지역을 시리아 북쪽에 있는 마라 마을 계속 폭격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그 구호 시리아 정보군 통해서 돌아오는 구호물자들은 절대 시리아 북쪽에서는 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인 거고 지금은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면은 저희가 돕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돕고 싶은 분들은 도울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현지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하얀 헬멧과 다른 단체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통해서 또 시리아 안으로는 북쪽에서는 물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헬프 시리아에서 지금 연락을 해서 하얀 헬멧 활동 단체는 지금 반군 지원 단체죠. 반군 지원단체 아닙니다. 이거 구호 단체입니다. 시리아 북쪽에 있는 단체뿐입니다. 근데 네. 반군 속하지 않고 정보군도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이라든지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시리아 정보군을 받아주지 않고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하얀 헬멧이라는 단체가 시리아 정부 지역에 들어가면 즉시 바로 공격합니다. 네. 폭격. 지금 유엔에서는 일단 해당 지역에 인력 파견해서 좀 현장 상황을 파악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지에서 전해 듣는 바로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겁니까? 필요한 것을 바로 인력하고 다음에는 장비 필요합니다. 장비요. 두 번째는 음식하고 따뜻한 난방 시설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 의사들 많이 필요합니다. 사상자 많고 무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치료해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의사도 필요하고 또 구조 활동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구호 물품도 필요하고 너무 필요한 게 많네요. 예, 필요 없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거의 나무도 필요합니다. 예, 제가 구호 단체들이랑 계속 연락하면서는 1순위 필요한 것 뭐 하시는지 계속 물어보면 예. 계속 나무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일단 장비는 제일 중요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네. 자, 헬프 시리아 모금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후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우리 헬프 시리아는 더브라미스 단체하고 다른 단체랑 같이는 협조하면서는 모금 활동하고 있는데 네. 1시간 전까지 모금 금액에는 1,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얀 헬멧 단체한테는 기부하려고 합니다. 전달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팀 만들어서 터키로 막영할 예정입니다. 네, 네. 하얀 헬멧이나 헬프 시리아로 기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저희가 검색창에 검색을 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하얀 헬멧은 계좌도 있고 뭐 기부 방식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한국 계좌 번호를 개설해서 이 한국 계좌 번호로 검색하고 보내주시면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는 하얀 헬멧으로 우리가 전달하겠습니다. 검색을 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도 있고 혹시 지금 이렇게 더브라미스 헬프 시리아만 검색하시면 여기 링크 바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물품을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아까 음식이나 뭐 옷 같은 것들 필요하다고 네, 하셨잖아요. 한국에서는 음식과 물품을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금은 우선입니다. 일단은 튀르키예, 시리아 모두 지진 피해, 강진 피해로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엔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도움은 지금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예, 받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거기 제대로 신경 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에는 천천히 약간 내리게 행동하고 있는데 현장 상황은 엄청나게 위급합니다. 네. 예, 근데 길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아마 정치적인 의견이 합의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유엔 쪽에서는 시리아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는 시리아 정부군 쪽으로는 대표를 보냈고 지금 협상 중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예. 유엔에서 상황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제 구호가 된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집이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어디로 이동해서 지내십니까?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 자고 있습니다. 예, 갈 데가 없고 길거리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슬람 사원이 있거나 무너지지 않았던 학교이면 거기 대피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길거리에는 춥게 어렵게 무섭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강추위에 많은 분들이 살기가 더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 폭설도 많이 내렸다고 하고요. 네. 아, 피해자가 더 많이 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예. 어제 하얀 헬멧 라이더 살리님이랑 전화하면서는 아마 골든 타임이 지나면 예. 여기가 몇천 명이 더 늘을 거라고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난민 구호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지금 시리아 난민 현황 이제 내전이 워낙 10년 넘게 오래 지속돼서 어떤 상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시리아 혁명 일어난 후에는 내정으로는 바꾸게 됐고 정쟁으로 바꾼 후에는 시리아 정부군은 시리아 북쪽에서는 망군들이 몰려있는 지역을 매일매일 폭격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리아 사람들은 시리아 북쪽으로는 이동하고 시리아 북쪽 터키와 가까운 지역에 머물고 있는데 시리아 북쪽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 국민들이 지금 600만 명 넘었습니다. 그 600만 명 사람들은 90% 이상 다 모두 국제사회에 보낸 물자로 이중하면서 생활해왔습니다. 그리고 네. 폭격 때문에 모든 인프라가 다 아예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헬프시리아와 다른 단체들은 보내준 구호물자로 사람들 이중하면서 거기에는 전기, 인터넷, 병원, 교육이 다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헬프시리아 같은 단체는 워낙 작은 단체라서 1년에 한두 번씩 구호물자는 그 시리아 북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시리아 아이들 공부할 수 있게끔 내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 기회 주려고 초등학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올해 만들었던 초등학교 1,200명 초등학생들이 공부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진 이후에는 헬프시리아 학교는 대피소로 사용하고 있고 네.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만들었던 학교와 병원 나무 대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2019년까지 방문했는데 그 상황이 정말 열악합니다. 그 살고 있는 600만 명 중에서 400만 명이 난민 캠프에 살고 있습니다. 텐트 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고 겨울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영하는 10도 넘고 항상 눈이 또 내리는데 엄청나게 똘똘똘 떨면서는 고생하고 있고 네. 특히 2년 전에 코로나가 또 예. 시작한 후에는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시리아 상황 길어지면서는 국제사회 시리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지금 갈수록 이렇게 없어지면서 네. 외면하고 있으면서 시리아 안으로 돌아갈 구호물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 코로나 겹치면서 백신도 없고 그 코로나 대책도 없는 상황이고 구호물자 없는 상황이라 1년 반 동안 시리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진 일어나기 전에도 계속 단체들 올리면서 사람들은 배고파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작은 질병으로는 돌아가셨던 난민들 많습니다. 치료해줄 의사도 없고 약품도 없기 때문에 다들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하면서 지진이 일어나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진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압둘 와합 씨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10여 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신 분이고요. 시리아의 명문대 이제 법대 졸업하시고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한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헬프 시리아 사무국장 압둘 와합 씨로부터 어려운 시리아 상황 들어봤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부터 중단됐던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이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새학기부터는 급식실 칸막이를 떼고 등교할 때 실시했던 발열 검사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먼저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재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최근 1%대로 감소했고 우려 변이도 없다면서 당장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일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뒤 40일 만에 재개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취하고 있는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신규 환자 수는 13,000여 명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32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일 연속 200명대고 어제 하루 숨진 사람은 17명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뒤에도 유행이 잦아드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는 새학기부터는 학교 방역도 완화된다고요? 네, 정부가 새로운 학교 방역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2일 새 학기부터 적용이 될 텐데요. 그동안 급식실에 설치했던 칸막이를 걷어드립니다. 또 등교할 때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실시하던 발열 검사도 폐지합니다. 등교 전 자가진단 앱에 상태를 기록하는 것도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 권고했었는데 이제는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대신 하루 3번 10분 이상 교실 창문을 열어 환기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와 학부모의 방역 부담이 컸었다며 이제 교육 활동이 빨리 회복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교육 현장은 기초학력 저하, 사회성 결여, 정서적 불안감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학교 방역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지난번 실내 마스크 해제 때 발표됐던 그대로 이 통학 차량을 제외하고는 자율 착용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차관은 마스크를 모두 벗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만일 불안감 때문에 아직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곳이 있다면 변화된 방역 상황과 지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도주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6시 반쯤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모텔에서 32살 권 모 씨를 강도 살인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검거 당시 권 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권 씨는 그젯밤 10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33살 업주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살짜리 아들을 집에 혼자 둬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깁니다. 인천경찰청은 20대 친모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바꾸어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 2살배기 아들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최근 지역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위기아동 전수조사 대상 확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매년 말 진행하는 가정양육 아동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 만 3세 1,400명에서 0세에서 만 3세 6,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기아동 방문조사 대상에 양육수당 미신청 가정이나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협조 요청하는 집중관리 대상자 등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가 한류를 이끈 원조 K-팝 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를 전격 인수합니다. 카카오를 2대 주주로 끌어들인 SM 현 경영진에 반발한 이수만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 대부분을 하이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그동안 경쟁 관계였던 두 기획사가 합쳐지는 겁니다. 대형 K-팝 공룡이 탄생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하이브가 대형 K-팝 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를 전격 인수합니다.
하이브는 이수만 SM 대주주로부터 SM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원래 이수만 프로듀서의 지분은 18% 정도로 이에 따라 하이브는 단숨에 최대 주주에 오르게 됩니다. 하이브는 7,100억 원을 들여 SM 소액 주주 보유 지분 공개 매수에도 나섰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하이브는 다음 달 1일 40%에 이르는 SM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SM 현 경영진이 지난 7일 카카오에 지분율 9.05%를 확보해주는 계약을 맺은 데 반발한 이수만 프로듀서가 하이브와 손을 잡은 겁니다. 하이브는 이번 인수는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로 경쟁해온 두 회사가 어떤 부분을 서로 보완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북미에 강한 하이브에는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뉴진스 등 떠오르는 스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슈퍼주니어, 엑소, NCT, 에스파 등 경쟁력 있는 그룹을 보유한 SM은 아시아 시장에 강점이 있습니다. 갈등 요소도 남아 있습니다. SM 현 경영진은 하이브의 인수를 앞두고 적대적 M&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카카오가 중동 국부펀드 등의 투자에 힘입어 시장에서 추가 지분 매수에 나설지도 관심사입니다. SM 매각 이슈는 1인 집중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에 반발한 행동주의 펀드의 행동으로 촉발됐는데요. 하이브와 손잡은 이수만 프로듀서의 경영권 회복 시도 여부도 관심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SM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갈등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7조 1,071억 원, 영업이익이 5,805억 원을 기록한 걸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5.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4% 줄었습니다. 순이익은 1조 212억 원으로 2021년과 비교했을 때 38%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영업비용은 전년보다 18% 증가한 6조 5,267억 원이었습니다. 맥도날드가 지난해 8월 한 차례 가격을 인상한 지 6개월 만에 햄버거 가격을 평균 5.4% 올리기로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오는 16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이 100원에서 400원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빅맥과 맥스파이시, 상하이버거 단품 가격은 기존 4,900원에서 5,200원으로 300원 인상되고 탄산음료와 커피도 100원에서 300원 오릅니다. 신세계푸드도 오는 15일부터 노브랜드 버거 메뉴 20여 종 가격을 평균 4.8% 올릴 예정이며 앞서 롯데리아와 KFC도 이번 달부터 가격을 올렸습니다. 올해 물가가 3.5% 오르면 내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94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자료를 내고 내년에 각 대학이 법정 최대치까지 등록금을 올린다면 올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인 752만 원보다 42만 원이 오른 794만 원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가 36만 원 오른 688만 원, 공학은 46만 원 오른 877만 원, 의학은 58만 원 오른 1,107만 원이란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도 비교적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은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5.6도로 예년 기온은 2도 정도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은 금세 또 내림세를 보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요. 큰 일교차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대기질도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방은 오전과 밤 한때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크게 춥지 않겠고 쌀쌀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1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0도, 부산 1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어제와 오늘 내린 눈비가 얼었다가 또 녹기를 반복하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오늘 2차 출석을 하면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피해자 연출이라고 비판했지만 야당은 특검이 답이라고 맞섰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